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강하게 출발했지만 반짝 상승하더니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24% 오름세로 3,20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3,20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0.31% 약세 보여줍니다. 현재 804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3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25억 원. 지금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366억 원 사자 포지션, 기관 역시 719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142억 원 팔아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이 12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43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639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삼성전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 2.8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67,8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 1%가량 하락합니다. 26만 3,5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주가의 단기 반등을 전망하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8% 올라가면서 현재 거래가 38만 1,0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7%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21% 낙폭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94만 2,0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2% 넘게 상승합니다. 현대차 역시 1.39% 반등하면서 거래가 21만 9,500원이고요. KB금융이 오늘 좀 하락폭이 10위권 내선 가장 큽니다. 4% 약세로 거래가 11만 3,900원. 반면 기아는 1.54% 반등하며 거래가 10만 5,700원으로 집계되고요.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HD현대중공업이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5.85% 강세, 거래가 47만 500원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0.2% 상승하며 46만 3,000원.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59%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1,100원대 거래됩니다. 반면 펩트론이 0.7% 약세로 28만 4,000원, HLB도 1% 내려가면서 4만 9,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파마리서치가 3.76% 약세입니다. 53만 7,000원. 반면 리가캠바이오가 6위에서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불 켰습니다. 0.42% 강세로 거래가 14만 2,100원이고요. 14만 1,9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3.7%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ABL 바이오도 1.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막판 지렛대로 양국의 조선업 협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조선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암모니아 운반선 등 초고수익성 선종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내에서는 HJ중공업이 10.78% 급등하면서 거래가 9,370원대고요. HD현대중공업이 5.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6만 8,500원. 한화오션도 7.3% 상승하며 거래가 96,6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2조 7,64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덩달아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역시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AD테크놀로지가 20.6% 급등하면서 거래가 24,000원이고요. 태성도 13.68% 강세입니다. 36,200원. 메페스 아크까지도 20.3%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6,36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381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9시 35분 기준으로는 1,380원 20전 기록했었고요. 현재 소폭 더 올랐습니다. 1,38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로 3,200선을 반납했습니다. 3,19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34% 약세로 804포인트.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입니다.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끌어주는 상세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3,2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지환 IS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 3,200선 안착이 쉽지 않네요. 3,200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 반복이에요. 이번 주도 지금 일단은 관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불안한 심리가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마도 7월 달 넘어서 중순 이후부터는 상반기에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는 좋지만 시장 특히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담감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상승도 하락도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겠다라는 부분이 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차익 매물을 대거 내놓는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장세인데 불안감은 없지만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는 사실 이제 지표를 하나씩 따져보면 호재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외국인들은 좀 길게 개인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이번 주에 상호 관세 시한을 이제 앞두고 아마 지금 그 고위급 회의도 잡혔죠. 주말 사이에 잡혔고. 하지만 또 지금 유럽연합 타결됐고 중국과 또 무역 협상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순위를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시한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은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특히 이제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원래 2+2 그 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걸 이제 연기를 했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컸었고 특히 이제 주말 상관을 지나면서 혹시나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EU 혹은 중국과의 협상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사실 뭐 주말에 별다른 스케줄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관세 협상안에 대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불안감이 좀 더 증폭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하게 본다면 중국과의 어느 정도 합의 선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EU와 합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 협상에서 뭔가 미국에 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상호 관세가 관세 전쟁으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이제 좀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이 좀 줄었다. 그러면 증시의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외국인 수급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4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반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펀드 리밸런싱 과정에서 나온 걸 제외하면 사실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 매수의 좀 특징을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선물을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를 좀 유발해서 시장을 좀 누르면서 저가에 매수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커지고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음봉이 나온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장중에 선물로 계속해서 눌렀다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확실히 관점을 지금 당장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보다는 그 이유를 보는 관점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은 아마 지금 관세 협상이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 15%, 20% 내외에서 어느 정도 결국 한국은 타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협상 이후에 한국 증시의 랠리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외국인 수급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 관세 이슈가 해소가 돼요. 이번 주에 타결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 매수도 다시 살아날까요? 이제 아마 개인 매수세가 살아나더라도 어디로 유입되느냐가 저는 좀 중요할 거라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증시를 끌고 왔던 것은 모멘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 모멘텀과 관련되어서 반도체나 전력기기 또 원전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AI 모멘텀을 좀 받는 쪽과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었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돼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혹은 분리과세 관련해서 혹은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지주사나 금융, 은행, 증권 혹은 자사주 보유가 많은 기업들 이런 쪽으로 특히 AI와 이 정책 관련 투톱으로 우리 증시가 올랐다라고 보면 이제 여기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에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을 받는 쪽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는 여기서 어느 섹터 종목이 이제 탈락하느냐라는 과정에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증시의 장세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외국인과 개인들 수급이 역의 관계로 가는 것은 저는 아마 아쉽지만 연말까지는 계속 역의 관계로 갈 것 같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하는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주도주 장세가 좀 편협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개인 종목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이슈가 큰 게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22조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발주처가 보니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대형 기업, 아마도 빅테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호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숨통은 트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22조 원 금액이면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발주받았던 파운드리 전체 물량의 그래도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고 최근에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커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축소한다.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의 영향을 삼성전자가 일부 받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TSMC는 신규 발주를 받기가 물량을 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물량이 가포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삼성전자나 인텔이 어느 정도 좀 수용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텔이라는 하나의 또 경쟁자가 지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조금 입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투자에서 우리가 월 4월 달에 딥시크 공포 이후에 상당히 신규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잡아냈지만 최근에 오픈 AI와 AI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AI와 관련된 투자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금액에 추가로 100억 달러를 더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xAI에서 테슬라 전체 그룹이 고전하고 있지만 xAI에서 AI칩 확보에는 총력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네. 그렇게 본다면 발주가 어디서 나왔을지는 어느 정도 뭐 구글이나 오픈 AI 혹은 최근에 이제 좀 공식적으로 메타? 들어가는 메타 정도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공시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사실 조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는 게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한 날 사실 그 한미 관세 2+2 고위급 회의 취소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잔칫날 찬물을 끼얹은 격이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뒤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억울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계 레포트들이 나올 때마다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현실은 일단 수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입니다. 수급이 바뀌는 자리입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수해오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그 레포트 이후에 매도와 본다면 순매도가 훨씬 많거든요. 골드만삭스 리포트 말씀이시죠? 그렇죠.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후에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수급상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게 억울하죠. 왜냐하면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었고 지금 3분기, 4분기도 사실 호재가 지금 많이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동발 발주가 됐던 블랙웰 발주나 혹은 중국발 HEC 관련되어 있는 발주는 사실 가이던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나쁘지 않는데 결국은 이제 골드만삭스 레포트에서 나왔던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인데 내년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호실적을 다 묻힌다. 상당히 억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지난 주말부터 오히려 HBM과 관련돼서 호재에 가까운 레포트들도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레포트들이 또 기류가 골드만삭스에서 또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7월 달에 AR 관련된 반도체에서 일부 이제 조정을 받는다. 아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포트에 의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조정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일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매집된 부분이 있는데 관세 영향이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이제 어디를 주도 섹터로 밀어올릴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여전히 AI가 그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는데 HBM 경쟁 과열로 혼자 고공행진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실적 베이스로 갈 것이고 그러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7월 달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8월 달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상승 전환한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하나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은행들은 보통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기도 하죠. 일단은 지금까지의 실적은 금융주 고공행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금융주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많이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바뀌는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금융주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 분명히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가 좀 절정을 지나가는 구간에서 금융주들이 보통 꺾이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도 대형은행주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최근에 보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굉장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구간에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그렇게 낮아질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 혹은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나 증권주가 많이 올랐지만 P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R이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무게감은 좀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체가 다 올라가는 구간이 1차 상승 구간이라고 보면 2차 상승 구간에서는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는 쪽 종목이 어느 정도 중간에 대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증권주에서 뭔가 브로커지를 좀 벗어나서 이익 마진이 나오는 대형 증권주나 혹은 대형 은행과 관련된 쪽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제 다시 원복시키는 10억 원으로 원복시키는 안이 지금 검토된다 이런 소식 전해지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연말에 매물들이 출회되는 이제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때 50억 원으로 올리면서 이거 되게 호재로 작용했. 지금 반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 증권주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부는 이제 영향이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골 보고 된다면 물론 그렇죠. 제 생각에 샀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매도하는 현상이 결국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말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방합방을 받는 것을 좀 탈피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10억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부 압박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고 코스닥 특히 코스닥의 종목들 대형주 종목들은 아마도 연말로 가서 하방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를 우리가 수급으로 놓고 본다면 이 현상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차별화가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받는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여전히 공행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뭔가 주주가치 제고에 의해서 개인 매수세나 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자산가에 의한 매수세를 좀 기대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 등락이 더 좋은데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오랫동안 눌려 계셨던 분들은 요즘에 조금 숨통이 트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많이 2차 전지가 아주 웬일이야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은 상당히 강세던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이게 순환매 대응 차원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수급이 쏠리는 건지 뭔가 2차 전지의 리튬 가격이 좀 오르긴 했죠. 뭐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리튬 가격 반등이 결정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나름대로 좀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산 리튬 가격이 6월 중순에 반등했던 이유는 일단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개입이죠. 예전에 이제 철강 업체들 난립했던 부분을
시장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강제로 개입했던 것처럼 최근에 리튬 관련된 업체들을 조정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리튬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고 미국의 알부말이 굉장히 큰 폭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부말이 리튬 가격 대장주로 보면 바닥에서 30%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2차 전지 종목들도 한 주 단위로 좀 후순위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리튬 가격이 꺾이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랠리가 일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3분기가 나오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시즌이 되면 또 다시 실적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랠리는 탄산 가격, 리튬 가격의 반등에 의해서 다음번 실적 발표가 나오기 요 한 두세 달간 나올 수 있는 수단매적인 랠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장 얘기해보죠. 제가 이 질문 요즘에 진짜 하기 싫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장 왜 이렇게 계속 오르냐. 이제 이유를 달래가면서 오르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은 어쨌든 관세 협상이 하나 둘씩 타결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안도감 이런 것들로 또 오르더라고요. 어쨌든 나스닥 S&P 500 계속 최고치 행진입니다. 언제까지 갑니까 이거? 저는 이제 고점을 상당히 예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과정인데 사실 미국의 AI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계열 반도체나 혹은 전력기기와 관련된 쪽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하고 국내 주식으로 유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10%, 15%, 20%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관련되어 있는 부를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아주 안 나쁠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조정 이후에 미국의 증시의 유입, ETF 자금에 유입되는 속도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면 미국 증시는 뭐 전체 섹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는 AI 관련되어 쪽 기술주와 어떻게 보면 경기 소비재 쪽 양쪽이 지금 교차해서 올라가거든요. 네. 교차해서 올라가는데 주도주는 당연히 AI 관련 기술주죠.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쉬어갈 때 미국의 경기 소비재들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 연말까지 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기술주들은 지금 상단을 제한하기보다는 꺾일 때까지 끝까지 보유한다는 심정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고 나스닥은 아마도 지금 현재 콜프 레이티오를 보면 오히려 4월, 5월, 6월보다 지금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래도 그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이제 조짐들을 여러 군데서 찾을 때 밈주식 같은 게 이제 유행하면 아 이건 진짜 시장이 과열인데 뭔가 밈주식이라는 게 이유 없이 오르고 괜히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미국장 보면 밈주식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미장의 어떤 과열 신호 아닌가? 라고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사실 과거에는 그게 맞았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시장이 나쁠 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꺾이면 오히려 민주주의는 활기를 쳤는데 이번은 뭐 콜스나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종목들 좀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식도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콜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민주식으로 급등락을 좀 보였는데 이 주식 잘 보시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PER은 불과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가치에 비해서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주로 민주주식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고 시장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벌이기 때문에 공매도 한매를 유발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민주주식 특히 이런 개인들의 전략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었고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서는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무턱대고 낮은 종목, 동전주의에 접근하는 민주주식이 아니라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트레이딩으로 그냥 봐주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을 이들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쇼스키즈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콜스 같은 경우도 소위 기관과의 전쟁, 월가와의 그렇죠. 전쟁 같은 예전 로빈후드, 그렇죠. 이게 이제 게임스탑 같은. 네. 진화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진화했다 기법은 오히려.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길게 끌고 가렸다가 개인들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매도 한매가 딱 들어오는 2, 3일, 3, 4일, 일주일 내에 매매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개인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이재한 대표님께서는 AI의 거품을 얘기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다.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포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럼 미장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AI와 관련된 투자는 공격적으로 아직은 해도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좀 부담을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군 조정받을 때는 조정 가능 구간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6년, 2027년, 특히 2028년까지 시장 성장세가 30-40% 이상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지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난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력기기나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IS셋 이지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6.27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밑으로 제한한 초강력 대출 규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죠.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한쪽에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을 두고 맛보기라고 표현한 만큼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부동산 관련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간 참 많은 보도들도 나왔고 시장이 많이 식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주를 이루더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달 평가 먼저 이창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워낙에 언론에서 시장의 안정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근데 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간 얘기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안정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기가 사실은 저희가 뭐 과거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지표가 굉장히 왜곡된 지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상보다는 좀 그 뭐랄까 안정의 강도나 속도가 빠르고 강하지 않다라는 이제 느낌인 거고 그 제가 뭐 요즘 여기 나오면 한 번씩 그 분석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일정의 지금 화면 이제 일례가 돼서 저거죠? 예, 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에서 나오는 주간 그 변동률이 오렌지색으로 나온 거고요. 네. 파란색 선이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만든 주간 변동률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최근 한 1년 반 동안의 이제 추이인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던 그런 주간 변동률에 대한 추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흐름을 닮아가지 않나라는 좀 느낌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에 가장 오른쪽 선을 보게 되면 이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한 달 지금부터 한 달까지의 어떤 뭐 주간 지수의 변동률을 보시게 되는데 시세 지수와 비교해서 최근에 한 그 4주치의 그 지수는 자료가 쌓이게 되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구도이고 이제 비교가 되는 그런 2019년에 12.16 대책 15억 이상의 대출을 금지한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뭐 저평가된 부동산 지수는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실거래가 지수는 뭐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서울 전체로 그렇게 사실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의 아파트 추이를 보시게 되면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강남이 타깃이 되는 게 강남 뭐 4구나 3구의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네.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주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안정세를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그 안정세에 대한 강도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동남권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강남도 포함됩니다. 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제 네 개를 포함해서 동남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하락 뭐 안정세 추이라는 게 여전히 플러스고 지금도 실거래가 지수로 봐서 한 0.5 정도 퍼센트 정도 올랐으니까 나중에 한 달 지나거나 이거보다 더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뭐 의문을 거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다만 이제 과거에 16 대책 이후에 동남권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2019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타겟이 됐던 뭐 강남구를 포함한 동남권에 있어서의 가격 안정세는 그렇게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과거 자료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글쎄요, 뭐 지금 안정된다 그래도 사실은 계속 들쑥날쑥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인 뭐 약간의 안정세를 가지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지 과연 규제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첫 단추를 꿰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그런 영향이 앞으로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청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대다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좀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아직은 계시는? 예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과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주간 지수 변동률의 그 갭 차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게 너무 강하죠? 강해서 제가 다음 주 이어가야 되는데 소장님께 무조건 바통을 넘겨야겠네요. 일단 우리가 안정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이라는 게 집값이 떨어져야 안정이냐, 아니면 5월, 6월 급등한 그 뜨거운 열기가 좀 식는 게 안정이냐, 어느 수준을 안정이냐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상승률이 줄어든 거는 분명한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전에 6.27 발표 전에 서울의 주간 그 상승률이 부동산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0.43%였는데 7월 3주차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0.16%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네. 마포 성동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빠르게 마포 같은 경우는 0.98%에서 0.11%까지 내려왔고요. 또 성동구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안정된 그 0.99에서 0.37%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추이 흐름을 보면 내려오긴 했는데 숫자를 보게 되면 성동구 0.37은 여전히 급등이거든요. 숫자를 보게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통계에서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 눈에 좀 띄는 부분이 6.27 대책 발표되고 이렇게 내려오는 속도가 좀 약간 완만해졌다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0.43에서 뚝뚝뚝 떨어지다가 0.19, 0.16. 저는 한 0.1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0.16까지밖에 안 떨어졌고요. 강남구는 0.15에서 0.14%. 송파구는 0.36에서 0.43까지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송파구는 반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 6억 이거 뭐지?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6억 그래. 거기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겠지? 라고 하고 있고 반등에 성공한 잠실 쪽 송파구, 잠실 쪽 상황을 보게 되면 신고가 여전히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네. 아무리 대출 규제가 들어와도 전세 대출 또 매매 대출 규제가 들어와도 집주인들은 제한된 희소 가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크게 신고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 6.27 대책 효과는 뜨거운 열기를 잠시시키는 극가속을 하는 자동차 한 200km 달리는 차를 네. 단속해서 한 60km 정도로 내리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뭔가를 바란다면 사실 6.27 대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인천, 경기 같은 6억 대출이 영향이 안 되는 지역들이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는 것 같거든요. 6개월 내에 전입 신고해야 되고 6개월 내에 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만 두들겨 맞은 거고요.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여러 가지 규제들 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된 상태에서 대출 규제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맷집 자체가 견디는 맷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일단은 뭐 관점의 차이나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시장이 완전히 완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아주 공통분모가 있는 것 일단 좀 더 같아요. 지켜봐야 두 분? 되겠다라는 생각. 이제 연구원님 차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매도자와 이렇게 수요자들 모두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자들은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견 자체를 좀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이제 집주인들도 딱히 주택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시장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정부 여당이 언제든지 강하게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시작했고 또 이게 다수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표기라면 이제 입법 말씀하시는 여대 야소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입법적으로 빠르게 뒷받침이 되니까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안 됐죠. 안 그래서 됐죠. 이제 네네. 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불안하게 이제 제어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일단 현재는 좀 애매한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네. 서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 예를 들어서 주택 매수 심리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잠복해 있다라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정부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건 이번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세 분 의견을 여러분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세 분 의견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지금 잘 모르겠다입니다. 지금 뭐 하락이다, 제가 정확히 잡혔다, 파악했나요? 다르다가 아니라 지금은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후속 대책도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의 또 흐름 자체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는 이렇다. 일단 지켜봐야겠다. 한 달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에 풍선 효과가 의외로 안 나타난다?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집값 비싼 강북, 노원 뭐 이런 지역들, 은평 지역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6억 원 대출 이하로 받아도 살 수 있는 지역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네. 이 지역을 못 사게 되면 6억까지 대출 제한을 규제받게 되면 6억 대출 이하로 받아서 다른 집을 사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니까 나는 강남 아파트, 마포, 성동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확고한 신념, 약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 아파트를 못 산다고 해서 갑자기 노원구로 간다? 경기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못 살 바에는 그냥 기다릴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주인들도 내가 팔고 갈아탈 곳들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는데 내가 금매로 왜 팔아야 돼? 나 안 팔아 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선 효과가
핵심 지역에서 지금 이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 노도강이나 경기 인천 지역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하셨듯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규제가 더 추가된 거죠. 수도권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뭐 6개월 내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네. 대출 받으면 기존 주택도 팔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뭐 대출 좀 받아서 전세 네. 끼고 살 수 있는 지역인데 그런 규제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굳이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전체를 묶었다는 점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집주인들이나 또 집을 사려는 분들은 왜 우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 집값, 마용성 집값이 올랐는데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의 말씀의 요지는 결국 다음 결정을 안 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관망하고 버티고 있는 시기다. 아까 고은 연구원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 풍선 효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자, 최근에 이제 그 하드 데이터는 아닌데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주택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이제 설문조사들 소비자 동향조사 하지 않습니까? 꽤 많이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쨌든 주택 매수 심리라고 하는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 보면 시장이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조금 더 과장한다면 이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불가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국지적인 상승세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양상이라는 게 시장 전반에 대해서 뭐 전국적으로 볼지 수도권에 대해서 볼지 서울에 대해서 볼지 정말 강남권에 대해서 볼지 판단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안정세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게 어떤 시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일단 질문인 거고 네. 어쨌든 벌어지는 양상이라는 게 그렇게 안정세로 접어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 의문이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뭐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뭐 지금 벌어지는 양상이 과거에 벌어졌던 대책 발표 이후에 좀 잠잠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하는 그런 시소를 타는 흐름의 한 국면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뭐 갑자기 뭐 지금부터 시장이 안정화되고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사실 아니잖아요. 뭐 공급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가장 기본적인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 뭐 금리에 대한 예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굳이 뭐 말씀을 드리면 네.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효과인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12, 16 아까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를 보게 되면 뭐 강남권은 사실 타격을 먼저 받았죠. 근데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다주택지에 대한 규제, 강남권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가장 강했던 정점이 2020년에 70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제한 중과가 종부 세율이 3%, 6%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오른쪽에 봉이거든요. 저게 이제 70 대책 이후의 어떤 상승세와 하락세, 안정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권의 경우는 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저 이후에 사실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뭐 비아파트로 퍼져나가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도노강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걸 가지고서 뭐 있네 없네 논란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반응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정책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뭐 잠시 좀 주춤하는 시기가 있다가 또 정리가 되고 나면 또 반응을 할 거고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그 흐름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국지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을 전체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그 편족이라 그러나 그 발을 감싸는 그런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족? 전족. 네, 전족. 전족처럼 묶어 놓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가 삐져나오고 막 기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어떤 대출 규제로 강하게 나갔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해와
좀 판단을 가지고서 좀 합리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죠. 마지막에 드린 말씀을 벌써 드렸네. 지금 얘기가 다음 질문 딱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 대출 규제를 지금 실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몇 번 냈죠. 시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출 규제 하겠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 규제. 만약에 그 카드까지 꺼내 든다면 더 강력한 시장 옥죄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시장을 이게 전에와 다르게 굉장히 국지적으로 차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디를 뭘 타겟으로 한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출 규제를 하는데 어디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강벨트라고 얘기하는 100억을 찍는 그런 그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출 규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LTV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6억밖에 못 주는 상황에서 그거 없앤다 그래서 뭐 압구정도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거래되는 게 정지가 될 거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게 다 보여드리면 그 네. 아변 목성이라고 가장 핫한 지역이죠. 그 한강 벨트이기도 하고 재건축 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들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 전체가 올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국지적인 그 한강 벨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정동들의 가격 상승세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막아야 될 거냐, 막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압구정동이고요. 네. 압구정동의 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실거래가 지수로 최근 1년 동안 거의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반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기껏 해봤자 15%예요. 그것도 많이 오른 거지만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뭔가 재건축 가능성이 있고 한강의 조망이 가능하고 똘똘한 채 대상이 되는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저쪽 동부권에 있는 그런 저가 아파트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성수동의 아파트를 잡겠다는 게 목적인지 사실은 대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10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우리가 잡아야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올랐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사실은 한강 조망이나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들도 뭉쳐 있지만 들여다보면 압구정동의 상승세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가 주어지면서 70층, 100, 250층 미터가 지어지면서 이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단지가 있으면 20%밖에 못 가졌어요. 네. 근데 70층을 주어지니까 앞에 가리는 거 없이 다들 올려가지고 팔을 펼쳐서 모든 호에서 한강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지 설계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한강 조망에 대한 가치가 자본화된 게 지금의 그 한강변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압구정동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을 건가? 이거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막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대출 규제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높이 완화에 대한 부분을 걷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에요. 그걸 막겠다 그러면. 근데 막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묻겠다는 게, 뭘 막겠다는 게 목적인지에 따라서 사실 대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네. LTV와 같은 대출 규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어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직시를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연구원님. 네. 추가 LTV 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런 일률적인 규제는 결국엔 시장의 내성만 키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택의 하위 시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핵심지의 주택 시장이 하위 다른 시장과 이제 다른 시장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규제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결국엔 이 시장의 불안정함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거래 급증보다는 좀 더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주택의 수급을 바라보거나 혹은 이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좀 균형점 위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특히 이 금융의 안정에 있어서는 제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유력하게 검토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몇 번 얘기 금융당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시장 옥죄기에 대한 기조는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아까 내성이 생긴다고 말씀, 내성이 생겨서 만약에 상승률 저하가 둔화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더 강한 처방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겠죠.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네.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 여러 있죠. 시나리오고 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지금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압구정이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잡는 게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목적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강남 아파트는 이미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못 잡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6.27 대책도 타깃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6억 대출 규제가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이 아니라 마포, 성동 같은 준 강남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산이 많은 분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소득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마용성으로 올라타고 마용성이 안 됐을 때 서울의 다른 지역, 경기로 풍선 효과처럼 번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수도권 시장에 대한 안정에 포커싱을 맞춘 것 같고요. 왜 전세 대출이 타겟이 됐냐라고 한다면 뭐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이제 반면 교사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전세 가격 대출도 많이 풀어주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서울은. 그러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지금 공급을 빨리 할 수가 없어.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내년부터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간다. 밀어 올린다. 그러면 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정권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을 막으려면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많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전세를 규제해야 되는데 전세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분도 딱 좋죠.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가계부채도 잡고 전세 가격 상승을 막으면서 집값 상승까지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세 대출 규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걸 한꺼번에 강력하게 할지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할지는 또 시장 상황을 보겠죠. 서서히 안정화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스트레스 DSR 하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다시 여기서 반등해서 8월에 여름 휴가 지나고 보니까 또 집값이 급등하네. 그렇게 되면 더 강하게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시나리오는 그렇게 갈 것 같다. 강남의 고가 시장을 못 잡는 거는 인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집값 상승에 대한 폭등. 문재인 정부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강남 집값만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번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차단을 하고 싶다는 게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 이전영 의원님, 요즘에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 소위 노른자의 집들 많이 사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실제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막을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들이 실제로 대출 혹은 실거주의 요건에서 자유로워서 또 본국에서 이렇게 금융을 조달해오기 때문에 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서울에는 주택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까지 가세해서 매수하게 되면은 확실히 시장에서는 경쟁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나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이미 주택을 거래하는 데 이미 제한을 두고 있거나 혹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단순히 LTV 조정 이런 것 말고 네. 좀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던가 혹은 세금 차등화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강력하게는 거래 제한까지 염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좀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혹은 사실은 이게 주택이라는 재화가 우리가 준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내 자국민들을 좀 더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실제로 중국인들이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그 쇼핑하듯이 이렇게 사들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고는 있죠. 그래서 강남 지역들도 사고 강남 아닌 지역들도 사는데 숫자를 보게 되면 강남 아닌 지역을 더 많이 사긴 합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는 한 채만 거래가 돼도 바로바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란이잖아요. 시장 질서를 좀 근데- 왜곡시키는 면도 있는 거고. 근데 혼란이기는 한데요.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주식을 사게 되면 환영을 하는데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통계를 보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6.27 대책 발표 이후에 우리 내국인들은 25% 정도 줄었는데 중국인들은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 특히 중국인이 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극이 있는 것 같은데 영토는 또 주권 개념이 있으니까. 주권 개념도 있는데 2024년 말 기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한 0.52% 정도 되거든요, 주택이.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0.52%를 가지고 어떤 흔들린다? 어떤 우리가 살 집을 못 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외국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공급을 해주지 못한 또는 수요 분산을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제한을 한다든지 허가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한강벨트에 아파트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도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허가제로 한다든지 또 자금 출처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방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빌딩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해서까지는 오히려 더는 풀어줘서 외국인들 자금이 지방이나 우리 상업용 부동산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국민 정서도 건드린 면이 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저는 사실은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적별로 정말- 따지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국적의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주체들에 대한 성격을 그냥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주체인지 아닌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통계나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일본이 한참 경기가 좋을 때 미국에 와서 락펠러 센터도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시장이 침체하면 또 손해를 봐요. 그 투자 주체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꼭 열매를 따먹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대출 규제를 그들은 회피하면서 회피한 자금으로 어쨌든 산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형평성에 저는 문제가 예를 있는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를 높이니까 EU에서 뭐 독일에서 높이니까 그 기업체 위치를 뭐 영국으로 옮겨 뭐 이런 식의 선택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이제 원리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얘기가 별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대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규제가 과도하게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대출 규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내국인들의 구매에 대한 부분을 꺾어야 되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역차별 문제로 보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대출을 받아서 와요. 저리 대출을 한도를 많이 받아서 와서 한국에 그냥 사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내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은행한테 대출을 잘 못 받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한테서 대출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출발선에서 불공정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어느 나라라도 외국인들한테 대출을 잘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지만 단순히 투자자들한테는 대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내국인이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대출이 받는데 우리나라 은행한테 대출을 못 받는다는 데가 저는 역차별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뜨거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한 거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내국인들은 결국 내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외국인들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차별 문제를 다시 또 규제로 푼다? 또 못 사게 한다? 그럼 우리는 규제 공화국이 되겠죠. 그래서 네. 너무 규제 만능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제 여러 가지 가운데 종부세가 최근에 많이 좀 거론이 됐죠.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이 좀 늘었어요. 이건 집값이 오른 영향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종합부동산 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걸 이제 그 계산하는 데 쓰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제 종부세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세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되도록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거는 건드리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저는 뭐 공정시장 가액의 퍼센테이지의 변화 수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가액 비율도 있고 공시 가격도 있고 세율도 있고 그게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준의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 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60%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뭐 60%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좀 가액 비율도 80%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있어 내가 내는 어떤 부담이라는 게 실제 거래 가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버퍼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그 공시 가격이 더 높아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수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조정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 60에서 80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33%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최근에 가격 변동률이 연간 뭐 10% 이상 20% 올라갔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벌써 한 60%를 기본적으로 더 가액이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또 누진적이 되니까 누진 세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뭐 한 해 사이에 막 80% 이상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의 구도로 봤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뭐 60이냐 80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의 증가가 감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선을 좀 정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해외에 있어서 재산세에 대한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부담의 증가 강도입니다. 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어느 순간 뭐 실거래가로 거래를 해서 그걸 딱 재산세를 내더라도 뭐 LA 같은 경우에는 연간 1% 이상을 높이지를 못해요. 그런 식의 어떤 변화율에 대한 어떤 조정을 가장 기본적인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의 룰로 잡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 좀 고민을 해야죠. 무작정 이 다주택자에 대한 혹은 뭐 종부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현실화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 정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부담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결국은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또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필요하게 되겠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1년 단위로 유예가 되는 이런 상태인 거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이제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 만일 현실화됐어요. 이게 시장이 받는 충격 클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상향이 뭐 비록 종부세율을 건드리지 않아서 예를 들어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2021년, 22년 한창 급등하던 시기에 고령자나 혹은 1주택 실수요자들이 이제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오히려 매물을 내기보다는 아주 그 다주택자들이 아주 일부가 급매로 내놓거나 혹은 증여를 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양도세 중과의 퇴로가 막혀서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고 그게 결국은 가처분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이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세부담이 증가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가액 비율 상향 자체가 좀 더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장님. 저는 목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목적이 뭘까? 이게 증세일까? 아니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일까에 대한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요. 교수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또 5%포인트씩 올렸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60에서 80% 올리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세금 부담이 43%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반포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1,200만 원 내는 분이 이제 1,800만 원 정도 내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가 세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면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올리는 게 맞겠죠. 단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그러면 거래세의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든지 해서 집을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2026년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끝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또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집값 잡는 게 목적인지, 증세가 목적이라면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받으면 안 되니까 5%포인트씩 올려서 80%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인정할 수도 있겠죠.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60에서 80% 줄이는 거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갑자기 줄어들어도 어떤 조세장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늘어나는 걸 이렇게 갑자기 40% 정도 부담을 늘리게 된다면 저는 상당한 파장,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명확히 하자. 증세라면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맞고, 네. 집값을 잡고 싶다면 거래세의 양도세를 내려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이재명 정부표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이죠. 최근에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가 되겠죠. 자, 이제 분양에 실제로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이재명 정부표 공급 대책의 방점이 뭐냐, 캐릭터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또 다른 신도시는 아니다. 유유부지라든지 기존에 공급 계획됐던 걸 좀 더 빨리 내는 효율성에 좀 올리는 이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신도시를 시작을 하던 아니면 정부를 지정을 하던 그건 1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정부와 다음 정부까지도 사실 그 혜택을 보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지금 뭐 10년 전에 시작한 정비 사업이 사실 위축이 돼서 지금 우리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 3기 신도시에 대한 진행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그게 같이 병행하는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가속화되는 공급의 속도를 계속 늦추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뭐 대출 규제를 하다 보면 뭐 분양할 때 잔금 못 치르고 뭐 이주비 못 받고 이러면 갈등 생기고, 그러면 관리 처분했는데 착공 못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계속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말은 속도를 빨리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관련된 수요 억제적인 걸 다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뭘 하겠다는 찬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억제 체계라는 게 갖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뭐 새로운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글쎄 아예 포기하기는 그럴까? 그건 또 뭐 다다음 정부를 위한 어떤 그 백지로서 남겨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혼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사실 그 시기에는 가격이 하락세고 안정세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부가 밀어붙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유유부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안 되던 게 갑자기 될 리도 없고, 네.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였는데 뭐 이번에라고 또 뭐 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거고 사실은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생기는 그런 원 소유자들 간의 갈등보다 기존 도시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시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커요. 그걸 해결하기가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유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갈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원님. 전 유휴부지가 빠른 게 장점이라는 데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철도 부지 등 국공유지에 20만 호 공급했었습니다. 목표를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우리가 국공유지에다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태릉CC나 혹은 국립외교원, 과천 등에서 이제 3만 3천 호 공급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착공이 된 데는 500호 이상 중에서는 마곡의 미매각지 한 곳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적인 수단일 뿐 주된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나 혹은 소규모 정비 사업, 주택 건설 사업 등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정비 사업 보시면 정말 심각한 게 이게 향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향후에 3년 동안 서울에 실제로 준공이 돼서 공급이 되는 곳들 3년 동안 4만 5천 호, 39개 구역에서 4만 5천 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 빼고 또 원래 주인이 있는 조합원 물량 다 빼고 하게 되면 1만 5천 호.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 앞두고 조합 안에서 내홍을 겪고 있거나 혹은 시공사를 지금 대상으로 협의가 어려워서 그냥 지연되고 있는 곳들에 좀 강하게 선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곳들 아무것도 없는 유휴부지에다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저 밑에 자막에 빠른 게 장점이라고 했지만 빠르지 않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실현성에도 한번 저는 의문을 남겨봅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급 대책을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르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태릉CC, 유휴부지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 어디에 입주한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마곡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는데 마곡에 나온지도 잘 몰랐는데 일단 마곡에 나왔고 제일 우리가 관심 가졌던 게 태릉CC 만 세대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토지 보상은 하고 있나? 지금 뭘 하고 있지? 현지 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근데 또 유휴부지, 공공주도 많이 듣던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불안한 마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뭐 언제 이제 입주한다라고 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만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언제 안 돼? 지금 올 초에 뭐 남양주 왕숙은 이제 이번에 나오고 있고 네. 하남교산이나 고양 창릉은 올 초에 본청약 했는데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된대요? 그 다음 블록은 언제 나온대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남아있는 블록에 대해서 이거 A1 블록은 2027년 매도를 할 거야. A2 블록은 2028년에 할 거야. 그러면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전 청약을 해도 좋은데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이 되지 않고 이미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공연불이 되지 않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27 대출규제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과열됐던 주택 매수 심리가 진정되는 이런 현상들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 또 전반적인 금리 인하 기조 등을 감안하면 시장은 또 언제든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용어만 듣고 저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